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기시험 준비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2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1차 강의가 끝난 시점에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면서 2차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가끔, 아주 일부 수험생분들은 1차 시험이 어쨌든 붙어야 2차 시험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 수험생분들, 그 대상자분들은 1차 시험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남은 촉박한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차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2차 시험 자체가 기존의 다른 시험들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시험입니다. 사실 그 실기시험이라고 해도 기사나 공사기사처럼 현장에 가서 실무를 직접 하는 이런 실기를 하는 시험도 있는 반면에 순수한 의미의 쓰기 시험의 실기시험이 있는데 이 쓰기 위주의 실기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약수령 또는 논수령, 그래서 약수령은 짧게는 뭐 한 2줄에서 5줄 정도 시험지 답안지 분량 기준으로요. 그리고 논수령인 경우에는 뭐 한 대여섯 줄에서 많게는 10줄 이상 정도까지 조금 서술하는 형태의 시험이, 즉 약술과 논술이 혼합된 형태의 시험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공공조달관리사는 1회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필답형 시험으로 시험의 이 출제 방식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 1회 시험이 이렇게 시행된다는 거는, 필답형에는 대표적으로 약수령 문제, 그리고 논수령 문제,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시험에서 이 계산형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거고 어느 부분에서 나올 거지라는 부분이 사실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 30분, 1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사실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약술과 논술만으로 시험이 편성된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2시간 30분, 즉 150분 중에 대부분의 그 수험생분들은 100분 안에 시험을 소화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나 아니면 답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150분이라는 시간을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1회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충실히 학습만 따라오신다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자 결정 방법에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낙찰 하한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기초금액,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총 그 낙찰되는 금액, 낙찰가가 얼마냐, 그리고 각 조달 유형물별로, 그러니까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에 따라서 이 수요기관에서 이 조달 대상물을 획득하는데, 즉 이렇게 취하게 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용은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원가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걸 비용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물품, 용역, 공사별로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이 업체에다가 제공해줘야 될 이윤은 얼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총 부가세를 포함한 총 사업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계산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라 할지라도 순수한 의미의 그 수치 같은 것들이 나와서 뭐 다음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순제조 원가와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물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그 제조 원가의 비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는 약술하시오.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때도 이 두 문자를 딴 약어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죠? 특추관계라고 해서 계약서 해석을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제노경 1, 2 순서대로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제노경 1, 2 이 부분 기억하실 건데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목이 어떠한 의미고 정의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뭔지를 서술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순수한 의미의 숫자, 값이 나와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계산을 위한 기본 산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식을 기재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식에 들어가는 산식에 들어가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2차 실무 강의에서는 그 기본 교재, 그러니까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 이 공공조달 역량개발원 교재와 그리고 제가 실무 때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 나라장터의 실제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업 화면에서 캡처해서 일부분은 요 교환에다가 실었고요. 그리고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에서 제공되는 교재에서 그 나와 있는 이미지, 그림들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게 유형이 4유형인가 5유형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 교환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법례라고 해서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저작물 그 허락 표시 기준의 3유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공공조달 역량개발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이 저작물 유형이 형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3유형은 그 어디에서 사용한 그림이다. 즉 출처를 표시하고 원형을 변형을 하지 않으면 3유형에서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에서 저희가 1차 강의를 찍었을 때에 비해서 2차 때 이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에 나와 있던 교재 중에 반드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림과 표를 일부 여기다가 발췌를 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준교재 4권 몇 페이지 그림 몇 또는 표 몇에서 요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출처 표시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2차 실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시험 접수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이죠. 이거는 저기 시험 접수 기간이 9월 14일부터 4일간이죠. 그래서 9월 17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2차 시험 1차 시험을 10월 3일 날 보고 10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 당일부터 2차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요때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그 시험 접수를 응시 접수를 하셔야 되고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첫날 즉 이 접수하는 첫날만 10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 18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으니까 이렇게 첫날은 10시부터 그리고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그 컴퓨터 시스템상 큐넷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받으니까 이렇게 시험 접수하는 이 날짜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정해진 날짜에 그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조달 실무를 하면서 이 교환을 작성하는 이 날짜가 조금 촉박했던 관계로 지금 현재 작성한 부분이 요 3장 정도까지밖에 교환 작성을 아직은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목차의 페이지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며칠 내로 교환을 최종적으로 다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요 목차 페이지까지 기입하도록 해서 그 다음번, 즉 3강 정도 강의할 때부터는 요 목차 페이지가 들어간 교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2차 이 실기시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목차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1차 시험에서 이 목차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차 그 필기를 제가 강의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입찰 공고의 그 공고되어야 될 내용이라든지 입찰 공고일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체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테마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1차 필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 뭐였죠? 공공조달의 수명 주기 5단계에 따라서 공공조달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본 강의가 아닌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라는 흐름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면 내가 2차 시험 공부가 덜 됐다 할지라도 시험장에 가면 그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를 토대로 뭐라도 끄적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는 처음에 조달 계획을 수립하죠.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 계획 수립한 다음에 수요기관 그리고 공급업체 모두 시장조사라는 걸 하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조사한 걸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입찰과 낙찰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 다음에 입찰과 낙찰을 하면 조달 대상물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는 과정, 그리고 공사 그 건물을 우리가 그 검사 검수, 즉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품, 조달 대상물을 인도받기까지의 준비, 그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까지의 단계를 수명주기 5단계에서 계약 관리라고 하죠. 계약 관리. 그리고 이렇게 계약 관리를 거친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 계약 완료 및 완료 그리고 종결, 계약의 종결인데요. 이렇게 해서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가 즉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원가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구매 사양을 개발을 하고 입찰 공고에 어떤 내용들을 명시할 것인지 시장 조사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입찰과 낙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까지의 계약 관리 절차 그리고 계약 완료 및 종결이 있는데 이게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설명드릴 땐 6단계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사후관리죠. 그래서 계약 완료 및 종결뿐만 아니라 이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제재를 할 것이며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종결과 맞물려서 보증금을 이제 업체에다가 돌려주는 반환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입찰이나 계약을 위해서 조달 업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거를 계속 업체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후관리 개념이 엄밀히 따지면 계약 완료 및 종결에 포함시켜서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요 사후관리 측면도 조달의 전체적인 업무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명주기 그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에서 발간한 표준교재 1권부터 4권까지 기준으로는 이 5단계를 수명주기 5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후관리까지가
포함되는 게 조달 업무 전체 흐름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2차 교재도 내용이 똑같이 연관이 돼요. 자, 첫 번째 1장 공공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하죠. 자, 공급계획 수립, 그 다음에 발주 대상의 경제성 분석, 즉 원가 계산이라는 부분. 이 부분 2장과 3장은 조달 계획 수립과 시장 조사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4장 입찰 및 낙찰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입찰 및 낙찰은 계약을 하는 입찰과 낙찰 절차 전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4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안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안서라고 하면은 떠올려셔야 될 게 있죠.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그 다음에 2단계 입찰이라고 불리우는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한 그 경우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죠.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제안서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술 협상과 가격 협상까지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절차의 제안서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관리, 아까 계약 관리 있었죠? 4단계에서 계약 체결 관리, 그래서 계약 체결한다거나 착수,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 관리 부분들, 그 다음에 6장. 이제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입찰과 낙찰 절차에 자세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대상물 유형별로 계약 관리,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물품, 용역, 공사 관련한 이렇게 입찰 절차, 그리고 공사에만 특화되어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1차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특화 절차 기본적인 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그리고 뭐 공사 현장 감독, 관리인 같은 것들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하도급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계약 관련된 특화된, 즉 물품과 용역에는 없는 특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때 했던 그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 2차 때는 이 유형별로 계약을 어떻게 입찰 절차를 수행하는지를 나라장터, 즉 전자조달 시스템 G2B 코넵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어떻게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과정들이 그 표준 교재, 제가 말씀드리는 표준 교재라는 건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에서 발간한 그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교재라고 하는 얘기는 그 표준 교재에는 그렇게 절차적인 실제 업무를 하는 화면상에 이게 어느 내용이고 여기에다 뭘 입력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2차 그 실기 시험 때 시험지, 즉 저희가 받는 페이퍼 형태로 되어 있는 1차는 CBT 시험이지만 2차는 페이퍼 형태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지 상에 그 나라장터 전산 화면을 거기에다가 일일이 출력해가지고 시험을 내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 공공조달관리사가 향후에 2차 시험도 CBT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실제로 업무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그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거기에서 뭐 그 임의의 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자료를 끌어다가 입력을 해서 저장 송신을 하고 이런 실무적인 절차들을 테스트하지 않는 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제 2차 그러니까 1, 2회 시험 정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뭐 4회, 5회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2차 시험도 만에 하나 CBT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실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전자조달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그 화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물품을 계약하는 입찰과 이 낙찰 절차 말고도 보시면 이렇게 종합 쇼핑몰, 즉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얘기하는 건데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는 대표적인 1차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 마스라고 불리는 다수공급자 계약 절차, 이걸 통해서 종합 쇼핑몰에다 물품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해주면 그 공공기관에서 조달 업체한테
즉 공급업체한테 이 물품 얼마만큼 우리한테 어디에다가 납품해줘 라고 요청하는 그 납품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또는 1억 원까지는 수의계약 갖다 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검사 검수한 다음에 대금 청구하고 돈 받고 끝. 즉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고 물건 받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물론 선후, 업무의 선후는 약간 바뀌죠. 그 국가에는 우리가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뒤늦게 받아요. 근데 네이버나 쿠팡은 우리가 돈을 줘야 물건을 배송해 주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시스템적인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쇼핑몰에는 이 전자도달 시스템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품을 등록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우수제품 신청 절차는 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제품 신청을 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종합 쇼핑몰에 3자 단가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물품을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납품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을 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게 우수제품 지정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을 활용해서 물품을 등록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8장에는 공공조달법 제도가 법규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거, 전략적 공공조달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1차 시험 때, 1차 이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혁신조달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술, 품질, 개발 제품, 그런 경우에를 전략적으로 그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자 간 제품을 우대한다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해서 그 우선 구매 비율, 의무 구매 비율 제도가 따로 있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달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2차 이 공공조달 관리 실무라고 하는 표준교재 4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을 빼고는 즉 7장 또는 8장 요 내용을 빼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의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실무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설명드리는 OT 개념의 설명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1강에서는 공공조달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공급업체가 공공조달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공공조달 쪽으로는 사업자 등록은 공공조달을 위한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공공조달만을 위한 거는 아니죠. 민간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공공조달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나라장터에다가 사용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즉 조달 업체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조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1회 시험 때 나올 확률 제가 볼 땐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이게 조달 업무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조달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개요, 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요 내용. 공공조달을 통해 물품 용역 공사를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것이다. 위에 이렇게 색깔 달리 파란색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빠뜨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이 교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1차 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작성한 교환에는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또는 밑에 이렇게 실선 해갖고 밑줄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볼드 체류해서 강조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 키워드 개념이니까 그 저희가 시험장에서 내용을
답안지에다 현출할 때 그 내용을 꼭 빠뜨리지 말고 쓰시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요 내용, 요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저는 가점을 준다고 봐요.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법적인 근거.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거냐? 그게 이거예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제가 이 용어, 지금 말씀드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 규정,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 현업 6년 하는 동안 한 10,000번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화 상담이든 업체 상담을 가서. 그 정도로 요거는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억지로라도. 만약에 이게 5점짜리 문제였다. 약수령이 5점짜리 문제였다 그러면 전체 다 썼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3점 또는 4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충분히 1점 또는 2점의 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 1점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요 4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우리 업체 관련된 정보들을 최신화, 즉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입찰에 불이익을 받아요. 왜냐? 입찰 대리인에 A라는 사람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퇴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업데이트 안 해놨어요. B라는 사람이 입찰 현장에 가서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찰 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입찰이 무효가 되죠. 1차 때 설명 충분히 강조드려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항은 반드시 최신화, 그리고 그 현재 유효한 정보들이 입력되도록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표 박스를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표준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 요 유의사항은 반드시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다가 그 첨가해갖고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면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상실, 즉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이 한 장짜리 문서를 이렇게 이 한 장짜리 그 교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조달 업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회 시험에는 이거 99.9%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요. 그래서 강조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약수령태가 아니라, 즉 5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10점 정도 되는 또는 그 이상의 배점을 주는 논술형태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1, 2, 3, 4번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좀 작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주면 되냐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때는 회사 일반 정보라고 하는 대표자 정보나 입찰 대리인 정보도 입력을 하지만, 최소한 조달 대상물이라고 불리는 물품, 용역, 공사,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에 유일하게 딱 하나 툭 튀어나와 갖고 다른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외자 물품이죠. 이렇게 4가지 조달 대상물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지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물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 물품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제조 물품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지는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1차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녹아서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거 이외에도 용역이나 공사 쪽에는 관련된 저희 공적 서류, 즉 별도의 인허가증, 등록 필증, 신고증 같은 거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된다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9점 또는 10점 받지 않을까요? 좀 전에 1, 2, 3, 4 내용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합쳐서 조금 축약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음에, 그러면 이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절차,
이 표준교재에서는 절차를 7단계라고 했는데 사실은 6단계이기도 하고 7단계이기도 해요. 왜? 얘랑 얘가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보시면 등록 신청 현황, 내가 등록 신청한 사항에 대한 거를 조회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한 거를 조회하는 거. 이거는 그 검색하는 화면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교재에는 7단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 때 만약에 7단계 또는 6단계라고 나오면 이거 같이 쓰셔도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6단계라고 나온다면. 그래서 순서는 자, 본인 인증, 개인 회원 가입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해서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용 약관 동의하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이게 메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 관련한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황 조회를 하고 승인 또는 반려, 조달청에서 승인 또는 반려해서 이렇게 6단계로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는 절차는 이렇게 6단계인데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아까 약술이 아니라 논술 형태로 나온다면 이 내용이 좀 더 추가돼야 된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시 물품, 용역, 공사, 기타 업종 분야 중 최소 1개 이상은 반드시 입력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이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내용에 요 정도 내용만 추가된다면 10점 만점에 충분히 8, 9점 맞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술인데도 이 내용을 넣는다면 더더욱 좋죠. 내가 만에 하나 4점 맞을 거 5점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첫 페이지 1, 2, 3, 4번과 요 내용을 플러스 알파로 써주시면 아주 좋다. 베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요거 대표자는 좀 설명드릴게요. 대표자 같은 경우에 단독 대표인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복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표자가 각각 단독 대표인 경우가 있고 공동 대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조달업체 등록을 할 때 그 우측 이 대표자 정보에 보면은 오른쪽에 상단에 더하기 되어 있고 행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상에서. 그럼 그 행추가 버튼을 눌러야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지금 회색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해가지고 그 등록을 임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추가를 해서 제2대표, 즉 단독 대표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단독 대표 또는 공동 대표를 체크해야 되고 그 복수의 2명 또는 2명 이상의 대표자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실제로 대표인 사람을 지정해줘도 되는 거고 조달 업무를 좀 메인으로 할 사람을 대표자로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자 정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표자 1인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 아까 6단계 또는 7단계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절차가 승인 또는 반려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메뉴상으로는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 완료라면은 바로 팝업 창이 떠요. 나라장터에서. 그게 안내문이라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띄워놓고 그래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뭔지 확인해서 온라인 서류 제출 메뉴 탭으로 가서 서류 제출하면 돼요. 이 안내문이 뜨는데 안내문 이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삭제, X 표시해서 이걸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제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 제출하면은 이 제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장 그리고 송신까지 하는 거예요. 밑에 요 저장 그 다음에 송신 제출. 제가 지금 송신인지 제출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버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 왼쪽에 있고 옆에 제출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걸 하면 서류 제출이 되고 그러면 대기 상태로 넘어가서 즉 검토, 심사 대기로 넘어가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조달 그 등록팀이 따로 있어요. 조달 등록팀이 각 조달청 본청과 지방 조달청마다. 그래서 그 조달 등록팀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근데 제출 서류가 부적절하거나 그러면 보완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않거나 아니면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이거를 보완 완료 또는 서류 제출 완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반려가 돼요. 그래서 제출 서류 확인은 요 안내문이라는 거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생성되는 팝업 창에서 안내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 서류.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업체 기본 정보하고 공급 물품 정도만 우리가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안내문에 나오는데 첫 페이지 제일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출 서류가 없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출 서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내용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조달업체 등록이 다 돼서 승인이 되면은 그 별도로 회사의 그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라는 거를 인증서 등록이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 인증서 등록을 하고 아이디, 비번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5월 말부터 이 나라장터 이게 디도스 공격 그걸로 인해 갖고 업체들의 이런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인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 정보를 바꾸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들, 즉 업체 정보나 물품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때는 2단계 인증을 거쳐야지만 그 세부 업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 2차 인증까지 거쳐서 현재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라고 왼쪽 변경할 정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상기 정보가 그 우리 업체 현 정보와 일치합니다라는 거 클릭하고 저장,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요 인쇄 출력 버튼이 있어요. 그 출력을 하면 그 프린터로 출력 받으셔도 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이라는 거를 출력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요 입찰 참가 자격 신청을 하는 전체 업무 흐름 보시면 이렇게 개인으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으로 회원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요. 요걸 해서 아이디랑 여기에서 2단계에서 개인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생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듯이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때 첫 번째 이용약관 동의하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하고 근데 서류 제출한 게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엉뚱한 걸 했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 즉 반려를 해요. 반려. 이거는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죠. 우리가 취소했다가 재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취소하면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신청한 게 잘못됐네? 그럼 취소하고 다시 해도 되고 거기에서 전산화면에서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류 제출까지 즉 아까 저장, 제출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신청 현황 조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과 이게 이제 6단계냐 7단계냐 얘기하는 1, 2, 3, 4, 5, 6, 7이죠. 아까 7단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 신청도 조회할 수 있고 승인되면은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출력할 수 있고 반려되면 요건을 갖춰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 조달업체 등록하는데 개인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으로 이용자 등록을 할 때에 업체 실무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 대표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즉 제가 이제 행정사니까 업체로부터 아이디와 비번, 그 다음에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전달받아서 제가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대표자 아이디 비번이면은 모든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 업무 담당자를 하면은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고 신청한 업무만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 업무 담당자 지정해갖고 온 문서만 확인이 가능했어요. 즉 대표 앞으로 온 거는 업무 담당자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했을 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없어졌어요. 지금은. 즉 업무 담당자 아이디 비번으로도 그 전체 문서 보기 하면은 업체 거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향후에 그 조달 업무를 진행하는데 브레이크 안 걸리려면 대표자로 아이디 비번을 생성하고 그거를 업무 담당자가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대표자가 아이디 비번, 즉 이 이용자, 개인 이용자 등록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회사 직원은 천년만년 그 회사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달업체, 나라장터의 이용자, 개인 자격의 이용자 등록은 대표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대표는 그 회사를 폐업하고 사업자를 날리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 가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라장터 화면에서 여기 이용자 등록 표준 교재에는 요 화면이 이렇게 3개인가만 나왔을 거예요. 표준 교재가 차세대 나라장터 중에서도 약간 구버전의 화면을 이렇게 교재에다가 입혔어요. 근데 그 표준 교재랑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여기부터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가장 최신 이 나라장터 화면 첫 번째 단계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 이용자 등록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선택을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회원가입이나 나라장터. 이게 25년 1월 15일부터 차세대 나라장터로 개편이 됐고, 예전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25년 1월 15일까지 사용을 했다가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면 개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장터 이용자 요걸로 해서 클릭해 갖고 하시면 되고, 요 밑에 주의사항, 회원 가입 관련한 주의사항 내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요 개인으로 할 때 이용약관 동의 그 다음에 계속 진행 눌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절차가 거친다 그랬죠? 요 본인 확인 절차. 그래서 이렇게 본인 확인, 그 다음에 아이디 비번 만들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는 반드시 중복 확인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복 확인하고 끝에 이거 저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본인 확인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 본인 확인이나 금융인증서 또는 이런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인증을 하는 절차 해서 본인 인증을 해서 아이디 비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하는 메뉴 6단계, 7단계 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달업체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형별 공급 대상물, 즉 조달 대상물별로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이 유형별 등록을 하는 거고, 이 역량개발원 표준교재에서 유형물 품명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제목이 잘못 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요 내용이 왜 제목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조달 대상물 유형 등록을 하는 게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메뉴고요. 즉 물품 용역 공사를 등록하는 즉 그 물품 용역 공사 그리고 물품인 경우에는 공급 물품이냐 제조 물품이냐 그거를 유형을 등록을 하는 거고, 이 품명 등록을 한다는 물품 목록화라는 이 개념은 조달업체 등록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물품 목록화는 우리가 입찰 또는 순수한 의미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오히려 입찰보다 오히려
물품을 계약하는데, 즉 제가 주력으로 하는 업무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이고 그 규격마다 이렇게 물품 식별번호를 발급받는 거예요. 즉, 이 유형에 대한 조달 대상물 유형을 등록하는 것과 물품 목록화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별 품명 등록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유형을 등록하는 거고요. 조달 대상물 유형을 등록을 하는 거고 품명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품 목록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유형별, 자, 이게 되려면 세부 품명 등록이라고 해야 돼요. 공급 대상물 유형별 세부 품명 등록. 그래서 무슨 청소 서비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는 세부 품명을 등록하는 거고, 순수한 의미의 품명 등록은 물품 목록화를 해서 새로운 없는, 기존에 없었던 품명을 신설하는 걸 품명 등록이라고 해요. 이건 물품 목록화에서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가, 조달업체가 이렇게 물품, 용역, 공사를 그 유형별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물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급 물품, 제조 물품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조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제조 물품으로 등록을 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물품 신청을 할 때에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지금 요 1강 설명드린 내용이 앞단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통상적으로 강의하는 내용보다 강의는 좀 길어질 거예요, 1강은. 근데 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물품이 제조 물품인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즉 조달청에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즉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 제조물품이라고 불리우는 거일 경우에는 원칙은 제조공정표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24년 2월부터 조달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조공정표 일단 내지 마.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제조하고 있는 곳에 건축물 대장을 내서 일단 제조물품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나서 이게 지나고 나서 납품을 받게 되면 너네가 그때 제조공정표를 제출하거나 우리 조달 등록팀의 현장 실무관이 나가서 그 심사, 현장 실사를 할 때의 제조공정표와 그리고 너네가 실제 납품한 대지 사진, 그 납품한 현장 사진, 그거를 제시해. 그러면 너네가 제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검사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차 때도 많이 설명드린 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온라인 서류 제출 단계에서 제출하면 돼요. 물론 아까 그 등록 신청하면 바로 생성되는 팝업창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제출 서류가 명시되어 있고 어디에다 제출하라 라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그 안내문에 거기에 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이외에도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아니면 최근 3개월 정기요금 납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별도의 인허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내문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내려받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역, 공사,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등록하는 이 제출 서류, 그래서 이렇게 법적,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자격, 면허, 인증 충족하는 이런 제출 서류들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물품, 용역, 공사가 다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에. 조달 대상물 유형이. 그리고 4개가 다 들어간 업체도 제가 해봤어요. 물품, 용역, 공사, 외자까지 다 들어간 업체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드렸어요. 입찰 조달업체로, 나라장터에다가 조달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200개 업체 정도는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입찰 업무를 위해서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동영상이라든지 지자체 같은 이런 행사를 위해서 그 입찰 업무를 위해서 단순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주력 업무인 이 다수공급자 계약이나 벤처나라의 상품 등록을 하거나 그런 걸 위해서 조달 업체,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용역이나 공사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에서도 세부 품명 찾기 기능이 있는데, 이 용역이나 공사 업종도 이렇게 업종 찾기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업종 분류는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4자리. 뭐 1, 2, 3, 4. 뭐 대표적으로 뭐 기타 자유업 같은 경우가 9999 또는 9901이거든요. 업종 코드가. 그래서 그렇게 4자리 업종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번호라고 얘기하는 표준산업분류 코드, 그거는 5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조달청은 업종 코드가 4자리.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5자리 숫자. 그 다음에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업종 코드는 또 6자리예요. 세무서 귀속, 그러니까 세무사 귀속 코드라 그래서 그건 6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가 이렇게 약간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일정 부분은 또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품 중에 융복합 상품으로 그 우리가 입찰 참가 자격, 즉 제조 물품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융복합 물품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1개 이상은 이 아까 설명드린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에 반드시 1개 이상은 제조 물품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제조한다라는 게 되어야 그 융복합 제품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달 대상별 등록, 유형별 등록이면 이렇게 목록화 요청 절차, 그래서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관련해서 만약에 상품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렇게 세부 품명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 목록화 요청을 통해서 세부 품명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품명 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아까 위에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품명 등록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그 세부 품명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품명 등록, 그거는 그 세부 품명을 신설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록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요. 이 시스템 접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 통합 검색, 상세 검색, 커뮤니티, 목록화, 그 다음에 그 주요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나라장터에 있는 표준 교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잘 선명하게 나오게끔 최대한 해상도 높여서 해도 조금 흐려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 이게 로그인 정보예요. 로그인 정보고 여기가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이게 공지사항이나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목록화 관련해 갖고 그 관련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메뉴. 그래서 뭐 품목 등록, 품명 등록, 품목 변경,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흐려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거를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 해상도가 좀 깨지는 부분.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처 표시는 했습니다. 자, 제가 1차 때도 따로 판서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검색을 하는 위에 목록정보 시스템의 이 메뉴바에서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검색 메뉴가 있어요. 그 검색 메뉴 중에 이렇게 물품 안내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물품 안내지도는 이렇게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2자리, 세분류 2자리로 해서 물품 분류 번호, 즉 요 8자리 숫자가 물품 분류 번호고요. 이거는 1차 때 제가 따로 판서에서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어떻게 이해하시라. 그래서 이 물품 목록 번호, 그게 목록화 작업,
목록화, 이 물품 목록 번호 16자리의 숫자를 받는 걸 보고 목록화 작업, 목록화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물품 목록 번호 16자리는 1차 때 설명드린 대로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즉 요 물품 안내지도에 따라서 대중소 세분류로 되어 있는 이 8자리 숫자 체계로 되어 있는, 즉 2자리씩 끊어서 4개 단계로 되어 있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 이 8자리 숫자 앞에 물품 분류 번호의 분, 그 다음에 뒤에 8자리의 물품 식별 번호의 식, 그래서 물품 목록 번호는 분식집으로 제가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판서도 따로 해드렸고요, 1차 때. 그래서 이렇게 물품 목록 번호 16자리를 받는 거를 물품 목록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이 목록화 처리 기간, 이거는 품명 등록은 24일. 이거는 새로운 품명을 등록이지만 얘는 신설이에요. 품명 신설. 근데 품명 등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품명을 신설해달라. 새로운 품명 신설 중에서 이렇게, 얘도 품명 신설이에요. 품명 신설이에요, 얘도. 신산업 제품인 경우에는 심사기간, 처리기간을 17일로 줄여줘요. 신산업이니까 좀 빨리 심사해주겠다.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품목 등록,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품 식별 번호를 발급받는 거는 8일. 그 다음에 품목 변경하는 거는 5일. 그리고 이거 위에도 업체명 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담당자, 즉 업체의 업무 담당자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에 SNS 통보받는 변경도 있고, 그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품목 등록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 요청, 그리고 하나는 일괄 요청. 그럼 이 개별 요청과 일괄 요청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식별 번호를 받고자 하는, 목록화 요청하는 품목, 즉 물품의 가지수,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0개까지 일괄 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일괄 등록 요청할 때는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그 안에서 일괄 등록 요청 메뉴 동의 해갖고 담당자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품 속성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괄 등록도 제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 거는 그 서울에 있는 모 업체, 간판을 하는 업체가 물품 식별번호 240개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천에 있는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담거 블록을 하는 업체가 100개 정도, 100개가 넘네, 130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규격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수의 식별번호 요청하는 목록화 작업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일괄 요청을 한다. 그래서 요 화면,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아까 이 식별번호 요청을 할 때 검색하는 기능도 이렇게 지능형 검색이 있고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요 일반 검색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목록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창을 확인하시면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물론 요 밑에 설명들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품목 등록을 이 요청하는 화면에서, 자, 품목 등록 요청에 대한 요 일반 사항 안내고요. 그리고 등록 방법. 그래서 아까 요게 개별 요청, 요게 일괄 요청이에요. 너무 흐리죠. 그래서 이 일괄 요청 눌러갖고 동의 갖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품목 등록 요청한 현재 진행 상태나 요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진행 상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아직 요청을 하지 않고 임시 저장만 해놓은 상태. 그 다음에 1차 검토 중, 2차 검토 중이 있거든요. 이 1차 검토 중은 뭐냐면요. 그 전북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조달 연구원에서
1차 검토를 해요. 그 우수 조달 제품이나 이런 거는 조달 품질원에서 한다라는 거, 조달청 산하기관 1차 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요 물품 식별 번호를 1차 검토하는 거는 전라도 어디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조달 연구원에서 연구관이 식별 번호 1차 검토를 하고요. 2차는 조달청 본청의 물품 관리과 그 주무관들이 2차 검토를 해요. 그래서 1차 검토, 2차 검토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요 위에 지금 요 진행 상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1차 검토, 2차 검토 이렇게 뜨지는 않아요. 검토 중이라고 떠요. 그걸 누르면 1차 검토, 2차 검토라고 옆에 조그맣게 나와요. 진행 상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1차 검토, 2차 검토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신청한 그 속성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또는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들을 잘못 낸 경우에 이렇게 보완을 요청받아요. 그러면 보완 요구라고 아까 진행 상태 그 이력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행 상태, 현재 상태가. 그 다음에 승인, 반려. 그 다음에 기본 통보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 통보는 이 업체가 모르고 얘를 우리 식별번호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어요. 모르고. 근데 이미 이 업체가 이 물품에 대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업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모르고 다시 재신청을 한 거예요. 그 경우에 당신이 이번에 신청하신 이 그 제품에 대한 물품 식별번호는 이미 1, 2, 3, 4, 5, 6, 7, 8번으로 식별번호가 발급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번호를 알려주는 게 기본 통보예요. 기존에 식별번호 기존에 발급받은 번호를 알려주는 거. 이게 기본 통보예요. 자, 그러면 개별 요청과 일괄 요청이 있는데 개별 요청은 세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요청 참조 등록, 즉 우리가 먼저 이거 펜, 전자칠판에 이거 판서하는 펜, 이게 이런 형태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 신청해갖고 저장, 그리고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불러와서 2번 이 펜을 신청하는 거예요. 즉 기존에 내가 요청한 거를 불러와서 바뀐 내용만 수정해갖고 하는 게 기존 요청 참조 등록이에요. 기존 등록된 유사 요청 정보, 즉 다른 업체 걸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 거 이미 신청한 걸 불러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판서하는 이 터치펜 자체가 우리 회사 거나 다른 회사 거나 정말 아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업체 거 또는 다른 업체 거 이미 발급받은 거를 불러와서 등록하는 걸 기존 요청 참조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색 화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 거 그 물품 식별 번호를 불러와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랑은 비슷하죠. 근데 기존 요청은 기존에 그 승인받은 거를 불러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거 우리 불러오기 싫어. 그래서 이 펜, 터치펜, 판서하는 이 전자칠판 펜 요것만 세부분명으로 따로 불러와서 내가 일일이 내용을 입력을 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그 요청, 즉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 누가 업체 업무 담당자죠. 그 다음에 활용 용도, 그리고 그 물품의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첨부 파일, 그 다음에 개별 속성이나 상세 속성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품 참조 자료, KS 표준 번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하단에 나와요. 식별번호 신청할 때 가장 하단에 KS 참조. 그래서 그게 있고, 융복합인 경우에는 융복합, 그 다음에 OEM, 즉 그 주문자 상표 부착인 경우에는 OEM 체크해가지고 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식별번호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 요구 받는다 그랬지 아까? 보완 요구 받으면 15일 이내에 등록 이거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반려돼요. 15일. 아까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20일이었죠? 2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또는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됐죠? 근데 식별번호는 보완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는 보완을 완료해야 돼요. 제가 이거 15일 이내에 보완 완료를 못해서 반려받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뭐 업체가 게을렀거나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중에
구체적인 시험 성적서나 이런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식별번호가 발급되는 게 있어요. 심사 단계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디자인형 울타리에 보행자 방호용, 차량 방호용인 경우가 그렇고요. 알루미늄 교량 난간, 그 다음에 도로 중앙 분리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성능 시험 성적서, 구조 계산서 또는 실물 충돌 시험 성적서라는 이런 성적서가 있어야지만 식별 번호가 발급이 돼요. 그래야 그 물품에 대한 용도, 세부 등급이 명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성적서를 다시 봤는데 15일 안에는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반려받는 거예요. 반려받고 다시 준비되는 대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별번호를 신청을 할 때에 품목 구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정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은 자동 지정이 돼요. 왜 자동 지정되냐면 대부분이 일반용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식별번호 신청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일반용 품목으로 지정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일반용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바꿔서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계약용 품목이나 시설 자재용 품목이나 입찰 공고용, 물품 관리용으로 바꿔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계약용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용으로 이미 물품 식별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BIPV라는 건데요.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장치 중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모니터링 장치하고 외 현황판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링 장치는 이미 식별번호가 예를 들어 이뭐뭐뭐 해갖고 8자리 숫자가 이미 발급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가 이 8자리 숫자를 공통으로 사용해요. 그게 계약용 품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시설 자재용은 원가 계산 용도로만 사용하고요. 입찰 공고용은 특정 계약 업무를 위해서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업체들은 요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세요라는 입찰 공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 사용하는 입찰 공고용 식별번호가 따로 있어요. 품목 구분할 때. 그리고 물품 관리용 따로 있고. 그래서 보통은 다 일반용 품목이고요. 물품 관리나 계약을 하는 모든 업무에 쉽게 얘기하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용 품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신청하는 단계에서. 자, 융복합 상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활용 용도, 이 물품 식별번호를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랬죠. 즉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목적. 그래서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 체결용, 우수조달 물품 신청용, 단가 계약용, 그리고 그 총액 계약용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벤처나라 신청용, 혁신제품 신청용 해가지고 그 활용 용도에 대한 구분이 나와요. 이 중에서 저는 이걸 제일 많이 하죠. 다수공급자 계약용. 그리고 이게 일반용 품목으로 거의 자동 지정되고요. 그리고 이 물품 기본 정보 할 때 요런 부분들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 중에 물품 분류번호, 세부 품명 번호,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건지 요런 부분들을 입력한다. 그 입력하는 전산 나라장터 목록정보 시스템 화면에. 그래서 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크게, 물론 더 여러 가지인데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를 2개 이상 세부 품명에 중복 등록할 수 없어요. 즉 얘를 이 전자칠판 터치펜으로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태블릿 터치펜으로도 등록하고 못해요. 세부 품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러면 각각 해서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즉 동일한 물건, 똑같은 물건을 2개 이상 세부 품명에 쓸 수는 없다. 근데 이 터치펜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 하는 터치펜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리고 노트북,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펜은 사실 성격은 같아요. 제가 예시를 이걸로 드린 건데,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뭐 이 안경이다. 그러면 안경을 안경으로도 놓고 물안경으로도 넣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그래서 그 하나의 물품으로 2개 세부 품명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제조업체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제조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이 이미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반드시 실물 사진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실물 사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그 3D 렌더링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판 같은 경우에 240개 물품 식별번호 하는데 240개 간판을 실제로 만들어서 일일이 사진을 어떻게 찍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달청 물품관리과 그리고 조달연구원에서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실물 사진인데 실물에 준하는 그 3D 사진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이미지는 불가라고 하는데 그래픽 이미지도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미지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 얘하고 다른 게 교차돼서 어떤 물품을 신청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보안 또는 반려가 돼요. 명확하게 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만. 즉 주변에 다른 그 피사체하고 겹치면 안 돼요. 혼선의 우려가,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속성값들 입력을 한다. 일괄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 이상 최대 500건까지. 그래서 일괄 등록 양식, 이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전 정의된 등록 양식, 그 양식에 맞춰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괄 등록 양식은 목록 정보 시스템에 우리가 업로드하면 걔가 자동으로 쫙 오류 여부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총 몇 건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신청해야 되고 쭉 한 1, 2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해요. 수백 건을 하더라도 쭉 검색하고 에러가 0건입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와요. 그러면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엑셀 양식에 이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임의적으로 양식을 수정할 경우 나오죠. 양식을 수정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해요. 제가 좀 전에 몇 건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에러 발생한 건도 엑셀로 별도 파일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등록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1강에서 설명드린 내용, 2차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이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도 시험 나올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1회 시험이라 저도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내가 답안을 쓴다면 요 내용에다 요걸 쓰겠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입찰 참가 자격을 왜 등록하는지 개요에 대한 부분, 5점 또는 10점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목록 정보 시스템이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강의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여러분들도 60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목록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의 개요가 뭔지, 왜 하는 건지, 왜 하냐면 공공조달 대상물을 올바르게 공급하고 그리고 공급받고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목록화를 체계화해서 조달청 공급업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목록정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으면 되고, 목록정보 시스템에서 그 물품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개별 요청과 일괄 요청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게 특징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또는 약술하시오. 목록정보 시스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문제풀이 할 때도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용을 충실하게 쓸 수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1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험에 준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 1강에 대한 부분은 제일 계획 단계이고 중요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2차 이 실기시험 1강은 여러 번 반복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1강, 즉 표준교재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을 맞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